안동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오늘은 광개토항비가 발견되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발견한 일본 사람들이 이 광개토항비를 어떻게 연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개토항비가 발견되면서 근대적인 연구가 시작되는 과정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은 고구려가 668년에 당나라한테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로 광개토항비와 관련된 기록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죠. 고구려 멸망 이후에 그 지역은 당나라가 잠시 동안 안동도보 설치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엔 다시 말갈이라든가 그 말갈의 이제 후신인 여진 이런 세력들이 그 지역 만주 일대를 갖다가 차지하고 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기들 영토가 아니고, 또 이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딱히 자기들이 만든 구조물이 아닌 광개토항비라든가 이런 고구려 유적들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길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또 여진족들은 사실 문자 생활을 당시에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고구려 멸망 이후에 오랫동안 광개토항비의 존재가 거의 잊혀져 있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선 시기부터 광개토항비로 추정되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15세기에 만들어진 용비어 첨가, 유명한 글이죠. 용비어 첨가의 주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평안도 강계부의 서쪽으로 강 건너 140리,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아마 압록강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큰 들판이 하나 있다. 이 들판은 아마 국내성 지역에 있던 집안 분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옛 성이 하나 있다. 이건 아마 우리가 아까 봤던 국내 평지성, 국내성을,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민간에다가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도대체 저 성이 뭡니까? 누가 만든 성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거는 대금의 황제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금나라의 황제가 세웠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증언은 아니죠. 아마도 이 집안 지역에 무슨 고구려 때부터 쭉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고,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800년, 9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고구려가 이런 비나 도성을 만들었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민간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금나라가 만든 황제의 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증언이 이어집니다. 성 북쪽, 그러니까 이 성의 북쪽 7리에 비가 하나 있다. 석비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북쪽에 돌로 만든 고분이 또 2개 있다. 라고 해서 아마 이 성 북쪽 7리에 있다고 하는 비가 광개토항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인근에는 광개토항비만큼 큰 비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비의 북쪽에 있는 고분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장군총과 또 다른 고구려 왕릉급 고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조선시대 사람들의 증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5세기에 평안감사를 지냈던 성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황성교회를 바라보다 라고 하는 시인데, 시가 이렇습니다. 넓은 황성들은 긴 강가에 아득한데 당시의 종적은 찾을길이 막막하고 우뚝하게 천척비만 남아있네. 글자는 읽을 수 없고 얼룩진무늬만 어루만해지네. 라고 해서 우뚝하게 남겨져 있는 천척비, 이게 바로 광개토항비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룩진무늬를 어루만진다 이렇게 글귀가 남아있는데요. 이건 그냥 시적 표현이고요. 당시에 조선시대 지방관이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어떻게 보면 조선이 이제 행여라도 요동지역 넘어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던 명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선인 지방관이 마음대로 그 지역에 압록강을 넘어와서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답사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양국 간에 큰 외교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이 지역을 함부로 별다른 일 없이 넘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유명한 추사 김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신라 진흥화 순수비라든가 이런 금속문들을 많이 판독하고 연구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에 있는 이 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명나라의 어떤 외교적 분쟁이 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또 크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광개토항비를 제대로 판독하고 했다면은 아마 조선시대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그 명나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남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유적들, 뭐 석비나 이런 것들 자체가 고구려 시대 유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못했고, 다 이제 그 민간의 증언대로 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만든 뭐 죄용물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도 뭐 신정동물 여지승남이라든가 이수광의 지붕요소에도 보면은 이 광개토왕비로 추정되는 석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들 그냥 막연하게 그거는 이제 금나라 황제가 세웠던 비석이지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때 이미 만약에 판독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판독 논란들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중국에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그 지역에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이 청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게 되죠. 자, 청나라는 이 중국 지역을 통일한 다음에 이 만주족에 더 많은 만주족들은 중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만주 지역에 있던 토지들이 비니까 그 지역으로 토지를 구하고자 하는 한족 농민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지역은 자기들이 기원이 시작된 또 자기들의 뭐 누르하치를 비롯해서 황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족 농민들한테 이 지역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해서 이 만주 지역 일대를 봉금 조치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게 상당기가 유지가 되다가 1874년 이쯤에 청나라에 의해서 이 지역에 대한 만주 일대에 대한 봉금령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청나라는 그 지역에 회인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구역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지역에 농민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봉금령이 해제가 된 지 대략 한 7년 만인 1880년도에 현지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그 지역에 있는 거대한 석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냥 선돌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분명히 비면에 글자들이 보이거든요. 글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지방관이었던 이제 장월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그 사람이 청나라 조정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면서 이 지역에 어떤 큰 석비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청나라 중앙조정 북경에도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시기는 청나라 말이었는데요. 이 시기 지식인들은 그 오래된 비의 서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고증학이 유행을 하면서 이 서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이징 금속학회, 북경 금속학회에 압록강 인근의 회인현의 그 회인현이라고 하는 지역에 크기가 6.3m에 가까운 큰 비인데 사면에 글자가 있다더라. 그 글자가 한대 일의 그 고졸한 예수체로 된 굉장히 웅장한 서체가 그 지역에 있다더라. 자, 그래서 이 집안 현지에서도 그 비의 탁본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현지에서 광개토왕 비문에 탁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1880년대 후반에는 북경에서 이 전문 탁본을 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파견해서 탁본을 제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어떤 이 사건이 해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청나라 사람들은 이 광개토왕비의 그 일부 비면들을 이제 탁본을 받고 뭐 전면 탁본도 일부 구했습니다만 비문 전체를 심도 있게 해석하고 이 비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관련 글을 공간을 했던 거는 굉장히 늦은 시기였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가 고구려에서 만든 비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1883년경에 일본군의 포병 중위로 알려져 있던 사코 가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모종의 임무를 띠고 이 집안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 석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석비를 발견하게 됐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급하게 비문의 탁본을 구해서 이걸 입수해서 일본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사코가 보낸 이 광개토왕비의 탁본을 토대로 일단 이제 글자를 판독을 해내죠. 글자를 판독하고 이걸 해석하고 또 해석된 그 전문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연구를 해서 이 비가
고구려 시대에 만든 비라고 하는 사실을 최초로 공간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자, 이게 회열록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려서 공간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이 광개토항비가 고구려비라고 하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지면서 비문의 근대적 연구가 드디어 본격화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회열록이라고 하는 잡지인데요. 1889년에 출간된 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학계의 그 고대사와 관련된 통설 중에 하나가 바로 임나일분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은 일본서기의 그 근거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에 보면은 외신공황후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한반도로 출병을 해서 이 지역에 있던 임나, 보통 이제 가야를 임나 지역으로 지칭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임나 7국과 사업을 평정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근거로 해서 당시 야마토 정권이 임나, 즉 가야 일대를 정복해서 지배했고 주변에 백제와 신라까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가 약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 연구자 중에 스에마스 야스카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의 아주 대표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연구를 일본학계에서 통솔을 하고 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일본 서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반도를 거의 200년 가까이 지배했다고 하는 이 기록을 다른 기록, 예를 들면 삼국사기라든가, 뭐 중국 측 사료라든가, 혹은 그 한반도 지역에서 나오는 고고학적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차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기록들이나 고고 자료를 통해서 그 왜가 한반도 남부를 200년 동안 지배했다고 하는 명확한 물질적인 근거나 뭐 문헌적인 자료가 나오질 않았어요. 자, 이것 때문에 일본학계에서는 이 문제로 굉장히 큰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광개토항비문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소위 십년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백잔신라 구시송민 유래조공 이외의 십년내 도해파 백잔 모모신라 이위신민. 이 지금 두 글자는 깎여 나가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이 문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송민으로서 조공해왔다. 자, 이거 송민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 송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갑자기 역접이 들어갑니다. 왜가 10년연, 391년에 해당합니다. 10년연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 모모, 신라를 격파하고 신화된 백성으로 삼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두 글자에다가 임나라고 하는 두 글자만 가상으로 넣는다고 하면은 일본 측이 얘기했던 임나일분부설이 거의 들어맞게 되는 하나의 교차 검증되는 자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 연구자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왜가 4세기 후반 당시에 한반도 남부 지배권을 두고서 고구려하고 대립할 정도의 세력이었다. 이렇게 역사적 상황을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항비문의 10년전을 통해서 4세기에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는 임나일분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광개토항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록이잖아요. 414년에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록이기 때문에 삼국사기라든가 뭐 그 이후에 중국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참 뒤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든 기록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나일분부설, 일본 서기에 있는 임나일분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4, 5세기 당시 동북아 정세가 북방에 어떤 강국인 고구려가 있고 또 남쪽에 그 왜가 한반도 남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백제를 또 신라를 자기 뭐 송민으로 삼고 고구려와 남북으로 양자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연구자들은 당시에 크게 흥분했었습니다. 야, 이 비문 중에 우리 일본과 크게 관계된 곳이 있다. 10년 안에 바다를 건너서 백제 신라를 격파해서 신민으로 삼았다는 구절이 바로 이거다. 혹자는 이 백제 신라가 일본의 신민이 됐던 일에 대해서 의심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문은 고구려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바로 일본의 고대 역사와 일치한다. 고대인들이 바로 증언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코이 타다나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왜 일본 사람들이 이 비문의 내용에 크게 흥분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당시에 좀 닥쳐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 관계통합비가 이제 연구가 본격화되던 이 시기에 일본은 한반도 진출을 앞두고 있었죠.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겠다고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반도 지역을 두고서 조선 지역을 두고서 청이라든가 러시아하고도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청과 러시아와 각각 전쟁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대내적으로도 일본 내부에서 과연 우리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이 옳겠는가? 우리가 과연 그런 뚜렷한 명분이 있는가? 라고 하는 내부적인 반발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 한반도 지역으로 진출을 노렸던 일본 군국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19세기에 발견된 관계통합 비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 역사적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이미 외가 한반도 지역을 차지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세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을 했던 것은 신공항후 이래로 우리의 속국에 대한 정벌이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과거의 속국이었던 한반도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정당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관계통합비라고 하는 고대의 텍스트를 당시 현재적인 목적, 근대적인 어떤 국민국가관념을 투영시키면서 자기들의 그 현실적인 목적에 투영해서 이걸 이용하려고 했던 측면이 분명히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 고대 텍스트를 근대적으로 변형했다라고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한국의 민족주의 사학자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비판이 이루어지고 또 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